일단 먼저 발표해 준 두 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시작할 때 하민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 백승환 교수님께서도 발표 중에 건축 비평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조금 다른 분야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 비평이나 영화 비평가가 발표를 하는데 청중이 다 문학가이거나 영화 감독이거나 이런 경우 잘 없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해당 작가에 해당하는 분이 앞에 있어갖고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를 끊임없이 회의하게 만드는 자리가 이제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건축가와 비평가 사이가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한국에서 이제 나이에 따른 위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으면 자꾸 이제 건축가한테 자기가 한 말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잘 토론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이제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도 먼저 김영준 건축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소감 내지는 약간 의견 같은 걸 한번 청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메모를 하면서 질문거리가 많은데 저는 오늘 토론자가 아니라 사회자니까 김영준 선생님 말씀 끝나고 나면 가급적이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이제 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김영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저 작년에 쓴 책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책도 제가 뭐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갑자기 일이 없어져 가지고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그 아까도 나왔지만 그 와이드가 있고 또 제가 그 라르카에서 뭐 외국에서 작품집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꼭 제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뭐 맞았다 틀렸다 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책을 만들 때는 이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내가 해야 남이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들도 있었고, 아까 하민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비평이라는 거의 시도를 뭐 한 서너 번 뭐 꿈틀꿈틀 대다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공간을 다녔을 때 아무튼 뭐 이상한 계기 때문에 잡지사에 간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선배 건축가들하고의 유대가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4.3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작업을 발표하는 방식도 뭐 예컨대 뭐 크리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왔고, 난 좀 저 사람들이랑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고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게 뭐 또 건축이라는 게 또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밤새야 되는 시간들도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외국으로 떠난 거였었고, 우연찮게도 거기서 흥미로운 주제들을 발견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그 영광스럽게도 제 작업을 이 두 분이 뭐 어쨌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들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 실제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부분,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또 저보다 아래에 계신 세대 분들이 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해서 뭔가 아무튼 이런 우리의 리소스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 뭐 한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붙이면은 제가 그 올 초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좀 잠깐 갔다 왔는데 딴 이유 때문에 뭐 딴 데 강의를 하러 갔다가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평론이라는 게 그 뭐가 됐건 간에 미술 평론이나 문학 평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끌어들여와서 건축을 규정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 그거는 이제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인데, 비엔날레도 뭐 오래전부터 미술 비엔날 해왔던 게 주제만 건축으로 바뀌다 보니까 생기는 건축하고 별 상관없는 이런 전시들도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측면들을 또 공교롭게도 얘기한 사람이 렘코라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인가 18년도인가 우리가 미술 전시를 따르지 않는 건축 비엔날레 모델이 필요하다 뭐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평론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 크리틱이라는 게 뭐 어디서 잡아야 될지,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크리틱은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고, 사실은 뭐 시간이 남아서 책을 썼지만 아마도 마음속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내 얘기를 해야지 남들이 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매트 얘기를 뭐 떠들고 다녔더니 사무실로 매일 무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도대체 어디를 공부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언젠가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꽤나 이제 어려운 얘기들도 많았고, 아마 그 저 발표문을 안 읽고 그냥 현장에서 듣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적극적으로 여쭤봐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런 그 어색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약간 두 분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두 분에게 일단 공통된 질문 하나 던지자면, 저는 그 오늘 두 분의 발표에서 제일 약간 의아 또는 궁금한 점은 한국적 맥락은 어디에 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준 소장님께서 공간 1호제에서 실무하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매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프로젝트들이 매트로 환원되어서 설명되기보다는 아까 맨 마지막에 공간 그 보브르 센터 현상 설계안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안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되어 왔던 내외부 공간, 그 다음에 단일한 하나의 매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일한 매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절들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이제 그 얘기들을 몰라서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의도적 배제 같은 건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일단 그거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 대한 건 사실은 이제 리서치가 매우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주제를 끌어나가는 이제 구도에서 이제 약간 여력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솔직한 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쭉 이제 발표를 한 어떤 맥락은 철저하게 이제 경험자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비평을 하는 이제 맥락에서의 어떤 뭐 되게 뭐랄까 힘없는 개인 뭐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건축가가 아니고
비평가인데 굉장히 어떤 특정한 시공 상황과 시공에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단서를 찾고요. 그래서 이제 담론 아마도 이제 조선익 선생님과 제가 약간 흥미롭게도 이제 전혀 이제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반대 지점으로 이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론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대척점에 있다면은 담론화될 수 없는 그 무언가는 이제 어떤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좀 그런 어떤 전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담론과 엮는 게 오히려 이제 약간 인위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의도적 배제를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어떤 일관성의 차원에서는 네, 그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리서치를 더 꼼꼼히 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비슷하면서 다른 주제로 이제 4.3 그룹과의 관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느슨한 어떤 관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세대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90년대 유학하고 이제 돌아오셨고, 예를 들어 4.3 그룹은 이제 90년에서 이제 뭐 활동은 92년까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 어떤 동료 선후배의 어떤 그 관계망이 있고 영향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전통과 뭐 현대, 전통과 근대나 어떤 뭐 저희가 조금은 더 익숙한 어떤 측면이 이제 특정한 건축가분들의 작업을 통해서 떠오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대립 관계를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전개되다 보니까 일단 그 프레임은 어쩌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움이다, 뭐 어떤 뭐 빈자 또는 어떤 뭐 보이드가 이제 한국적으로 발현되고 거기서 어떤 분위기가 생성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이제 민현식 선생님의 뭐 신도리코 뭐 사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공장의 사옥인데 실내가 매우 큰 대공간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사진을 대표 이제 샷 사진을 이제 보면은 그 공장 내부 공간이 어떤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정제된 방식으로 이제 보이드가 큰 게 있으면서 그 내부 벽체가 또 작은 어떤 사각형의 보이드 저는 그런 어떤 그 유닛들의 어떤 관계가 주는 약간은 현상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은 더 익숙한 방식에서의 그 한국적인 측면을 더 그 현대적으로 90년대 이후에서 현대 건축에서의 그 어휘들로 이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어쩌면 조순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그 관련을 뭔가 어떤 개념과 개념, 뭐 개념과 작품 이렇게 어떤 대응 관계로 이제 풀기에는 그 어떤 대응 관계 자체가 가지는 어떤 맹점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한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할 만큼 한국 건축의 뭐 역사에 대해서 그 계보를 깨뚫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김수근 선생님 작품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그 사이에 그 미싱 링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충미로운 전 연구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시는 한 거고요. 근데 리서치를 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일단 잘 못 찾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한국적 맥락도 함께 살피고 싶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일단 유형과 매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 지점에도 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준 선생님이 독특한 점은 한국 건축 맥락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 매트에 이렇게 집중하신 분이 전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주로 유형에 관한 논의는 많았더라고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주로 한국 건축의 논의가 전통행과 관련해서 유형학에 대한
특히 건축과 도시를 얘기할 때도 주로 어떤 유형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나. 이게 저희 선입견이겠지만 제가 뭐 짧게나마 리서치한 바로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김현희 선생님의 일단 작년에 나온 그 책이 기본 이 베이스가 된 거라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훑다 보면 아무래도 매트가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체계화에 대한 욕망이 이게 탁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형을 놓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유형에 대한 접근을 오히려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형화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게 더 적절하지 않나 했던 거고, 박지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저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잘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건축 연구하신 분들이.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고, 저는 이제 서구적 담론과 한국적 담론 사이에서 어떻게 오가고 이런 것이 가장 관심이 많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탈시민주의적 관점도 제가 나름대로 접목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안에 이러면서 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그 안에 어떤 주체성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저희 주된 포커스였기 때문에. 글쎄 뭐 한국적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그 뭐 전통 건축서부터 내려오는 긴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도시적인 상황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테크놀로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전통 건축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한 챕터 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들은 되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 건축을 처음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유형학 전에는 굉장히 미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대부분이 다 양식론으로 진행됐었고,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양식론이었었고, 그게 어느 날 이게 건축적으로 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치가 더 중요하다. 근데 배치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역사적인 산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트라는 것들도 이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경험한 거나 아니면은 혹은 내가 지향하는 어떤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방식에서 다양한 어떤 그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 한국 건축 답사에 있었을 때 생긴 그런 벽과 건물과의 관계, 그게 이제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의 그 사례로서 그거는 충분히 매트하고의 접목 지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 이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건축에서 빛이 중요하다, 뭐 자연적인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낱낱이 해부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자연과 그러면 그 자연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이제 결국은 전통 건축에 관하면은 그런 것들이고, 그나마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뭐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의 작업의 베이스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결국 근대화된 이후에 우리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지, 내가 무슨 과거의 어떠한 전통을 내가 꼭 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거는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들도 이제는 뭐 논의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또 그런 분들도 요즘에 뭐 결국 배치론 이런 얘기들 전통 건축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뭐가 생기면은 그 얘기도 좀 더 심도 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비평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두 분이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라고 봐요. 해석. 그러니까 김영준 선생, 제가 아는 한 과문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축가들 중에서 아주 일관성 있게 오랜 기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기가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는 도대체 건축을 안 하는 아주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 않고 어떤 자기 방법론 내지는 이론을 갖고 초지일관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방법론은 뭔가 그거를 해석하시는 두 비평가님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준 선생 책에 그게 아주 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여러 레퍼런스로 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많은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정작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작가를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비평은 지금까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획을 다시금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또 반복된다기보다, 아니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작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혹은 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참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대했고 앞으로도 기대할 건데, 자, 그게 사실은 일반 사람, 저도 일반 사람입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의 뭐 작품의 매트가 어떻고 그 매트의 역사는 어떻고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저 양반이 한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화했다는 거야. 뭐 예컨대 뭐 안도가 그걸로 상 받았다며 뭐 이런 식의 김영준 건축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단서가 있는 건 아까 조준익 선생이 뭐 타프리 얘기하시면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말하자면 검증하고 드러내서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를 소위 메타 비평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검증하는 거다. 그거를 들었고, 근데 그 말고는 김영준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두 분이 다 좀 망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해석이 아니라 평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가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못한 것도 있고요. 뭐 이제 뭐 하나 뭐 이렇게 두 개로 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 많은 건물을 가보진 못했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파주, 일산, 해일이 이제 그 쪽의 위주의 이제 건물들을 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료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느끼는 어떤 뭐 비교적 굉장히 명료하고 일관된 인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발표 중에 언급한 단어는 뭔가 무표정, 무심, 이런 식의 어떤 단어거든요. 그거에 반대가 있다면 좀 조형적이고 특징적이고 마치 DDP처럼 랜드마크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에는 어떤 우연이 아니라 이제 경향성이 있고, 이제 자료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게 실제 그러하고 그게 다시 한번 구조주의 매트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물이 뭐 표정이 있다 없다 이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을 또는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아키텍처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언저리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어떤 척도에서 이제 보이는 것에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가보지 않으면 뭐 모르는 건 되게 일반론적인 차원이잖아요. 근데
더욱이 좀 그런 좀 정도가 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제가 이제 암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뭐 학현사는 어떤 내부 공간의 그 어떤 그 필드 블록적인 측면을 약간은 감지하고 암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가보면은 제가 이제 지하를 거론하는 이유는, 지하는 또 잡지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아주 뭔가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기능적이어서 그런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일종의 반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표상, 제가 이제 쓰는 어휘에 따르면 이제 표상적인 매체와 도구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각지대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이의 간극은 뭐 굉장히 쉽게 약간 좀 뭐 간과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오해나 오독은 아닐지라도 뭔가가 약간 조금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가본 건물이 몇 개 안 되는데 가보지 못한 건물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약간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담론이 됐을 때 그 담론은 튼튼한 담론인지도 이제 의심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딜레마라고 쓰는 이유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이제 비평은 필요 없을 수 있는, 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로 같기도 하고 딜레마이고, 그래서 이제 비평을 하는 데에서 항상 빠져 있는 거를 또 이론적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해명하신 게 오히려 조준익 선생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는 락강을 잘 모르지만은 락강의 실제 상상 상징 실제가 뭐 제가 약간 더 기행문처럼 말한 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물론 이제 비평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것은 뭐 비평은 이런 것이고 뭔가 기여를 해야 되거나 뭔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거나, 그래서 어떤 뭔가 거대 담론, 뭐 시대 사회, 뭐 한국 뭐 등등 어떤 그 주요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이게 어떤 앞으로 나아가고 뻗쳐지기를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삐그덕대면서 작동한다는 것은 이게 누구의 어떤 책임론도 아니고 이 필드가 가지는 어떤 복합적인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뭐 각종 어떤 컨텍스트들이 얽혀 있는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뭔가의 어떤 가시적인 모두가 붙잡고 공유해서 이제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이거는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뭔가 갈증 내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저희 여긴 한국이고 한국 건축을 논할 수 당연히 있는데,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점도 이제 시대마다 변할 거고 뭐 상황마다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BTS는 한국적이라고 봐야 될지, 또는 이제 한국적인 것의 어떤 범주나 대상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그리고 시대 담론이 이제 뭐 어떤 100년 전쯤의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듯이,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조와 어떤 공감의 어떤 접점들이 있다면은 그게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분야 특수적인 것인지, 이제 건축에서의 어떤 시대와 그게 어떤 국가 뭐 또는 어떤 더 큰 단위 시대와 이게 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조금은 더 생각을 이제 꼬리를 물고 해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다 분열적이고 이제 모자이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한민석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반영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시간적 한계가 너무 크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런 의견 어려워 보이는 도시까지 동원하면서 어떤 시대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나름의 어떤 그 비판적 의식을 여기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로의 전환점에 위치해 있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지점, 그 변화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김현준 선생님의 작업이 그런 흐름을 따라갔다. 그걸 비판적으로 볼 여지 생기는 거고, 반면에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저는 어떤 그런 지점을 제공하고자 한 것인데, 뭐 해석이긴 해석입니다. 근데 해석이 그런 비판의 지점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프레드릭 제임스 한 얘기인데, 인식의 지도 그리기 이런 거를 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정말로 현실적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또 한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타프리 얘기하면서도 최종 의미를 얘기하기에는 제가 쉽지 않아서 열린 질문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저의 선입견을 더 집어넣어서 말씀드리면 더부터 평가다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어떤 진짜 비평적인 차원에서 보면 타프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도 보면은 정말 그 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비평가의 윤리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수록, 그렇다고 해서 비평적인 지점을 뭐 건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는 좀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함 선생님 의견에 좀 동의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현실 건축가들이나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나 분석이나 해석들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김영준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매트라고 이제 저 사실 아직 책을 못 읽었거든요. 이제 주문했는데 책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매트에 대한 그런 아까 뭐죠 팀 테인 같은 얘기는 결국은 도시에 대한 얘기고 인간의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루어진 방법이나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방법을 보면 도시와의 연결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에. 그리고 지금 찍어오신 사진에도 그런 공간들이 사람의 흔적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매트 혹은 뭐 집합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도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블럭의 플롯을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자폐적인 방식으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런 뭐랄까요 이런 방향으로 작업을 해오셨으면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것 하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뭐 팀텐의 매트 구조를 보면은 사실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성을 이제 그 전제를 좀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가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듈라이징 되거나 패브리케이션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사실 저는 팀텐이 힘을 잃은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현실성을 좀 잃지 않았나라고 그냥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과잉이라는 표현이 전 오히려 좀 와닿았는데 틈, 공간, 뭐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벽 뭐 기둥 이런 것들이 어떻든 저는 이제 조형 언어들이 무언가 조금 과잉되어 있지 않나? 사람은 없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과잉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조형성에 있어서 어떤 주관성들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축에 대한 매트 구조에서의 집합 건축에서의 구축에 대한 방법들은 어떻게 좀 연구를 해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얘기하면은 과잉은 사실 저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SE는 저는 그 스케일 문제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좀 작은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뭔가 이게 좀 더 큰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심한 게 자아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들 속에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책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5월 초에 이제 유럽에 있는 대학 한 두 군데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은 한 중간쯤 되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한 반 정도 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선생이었는데, 선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에서 제가 상당히 깨달은 분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왜 했냐 이거예요. 결국 핵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의 차별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우리가 건축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쨌건 이 필지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고, 필지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선배 건축가들이 얘기했었던 게 이제 땅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약간 좀 그 실제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머릿속에 있는 거다. 이거 뭐 산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몇 개의 레이어의 건물들에 의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매트 형식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어떤 부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필지들을 좀 넘어가서 필지를 통합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데서 매트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관심을 많이 제가 쏟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도시개발의 기본이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의 어떤 방법론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그건 아까 그 베를린 자유대학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안에 그 설명의 핵심은 다 그겁니다. 기존 도시 체계에 관한 어떤 존중과 새로운 건물들에 의해서 뭔가 접목 지점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과잉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걔가 공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문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남는 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간적 유희 뭐 이거밖에 남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여차 얘기하면은 이게 유형화되겠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유형과 매트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 있는 8개의 주제들은 이것들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아까 뭐였죠? 뭐 의미의 사분법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거는 얘기를 잘 하셨지만은 이게 열림과 닫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공존이라는 해법이 unprivate 이거였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지금은 돌아가신 정경 선생이 맨날 하시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뭐 찾아보면은 이 매트에서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는 방식도 있고, 걔를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섞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줄기를 하나 잡아 빼가지고 나머지들의 질서를 다시 잡는 방법들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여러 변화들이고, 그거를 조금 더 도시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또 대응을 시켜보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줄기를 뻗어 나갔나,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책을 쓰면서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들의 이게 뭐 해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개들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 대부분이 이제 지어지지 못한 현상 설계 안으로 남았지만은 뭐 그 자체도 난 의미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백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건축 비평이라는 게
이게 꼭 가서 봐야 하나? 이게 그거는 또 건축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게 뭐 결국 짓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한 3, 4년에 걸쳐서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가서 본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 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비평이라는 것들이 보나 안 보나, 그 또 봐서 생기는 비평과 안 보고 뭐 도면을 읽고 뭐 어떤 정보를 읽고 해서 만드는 비평하고의 이 경계들을 조금씩 좀 섞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요즘에 우리가 뭐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내게 주어진 프로젝트들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뭐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건축가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게 건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어떠한 대안들도 있을 거고, 그 대안들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 뭐 사회에 대한 발언,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해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가로서의 자기의 작업에 대한 어떤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가 그 토대들이 튼튼해질 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비평들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자리를 비워줘야 돼서요. 아마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된다고 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